요즘같이 정말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을 만한 나침반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정보는 넘쳐나는데 뭘 믿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기 십상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 볼 주제가 바로 스스로 그런 나침반이 되겠다고 나선 한 언론사,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대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 터졌죠? 기후변화는 점점 심각해지죠? 세계 곳곳에선 분쟁이 끊이질 않죠. 정말 정신없는 세상인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발행인 부누아 브레빌이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의 나침반은 흔들리지 않았다. 와,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자기들만큼은 굳건했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자신감일까요?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 좀 보세요. 되게 상징적이죠? 모두가 한 방향만 보고 있을 때 고개를 돌려서 다른 각도로 어쩌면 더 날카롭게 세상을 보려는 저 시선. 이게 바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우리는 이런 언론이다라고 말하는 방식인 거죠. 남들 다 보는 거 말고 그 이면을 보겠다는 의지.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세상에 어떤 문제를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걸까요? 그들이 내린 진단은 바로 이 세계가 나침반을 잃어버렸다는 거였어요. 때는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편집장이었던 이냐시오 라모네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문제를 딱 짚어냅니다. 바로 생각의 획일화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좀 쉽게 말해서 TV를 켜도 신문을 봐도 다들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신자유주의가 정답이다라는 한 가지 목소리만 들리는 거죠. 다른 생각, 다른 목소리가 설 자리가 없어진 그런 상황을 비판한 겁니다. 바로 이런 생각의 획일화의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나선 게 바로 르몽드 디플로마틱, 우리가 흔히 줄여서 르 디플로라고 부르는 신문입니다. 1954년에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신문이죠. 르몽드의 자매지로 출발했어요. 처음부터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국제 문제에 대해서 남들과는 다른 깊이 있는 분석을 내놓겠다는 거였죠. 자, 그럼 생각이 획일화됐다는 문제 제기는 알겠어요. 그럼 르 디플로가 내놓은 다른 관점? 그들만의 해법은 과연 뭐였을까요? 이들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대한세계화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거 반세계화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는 세계화 싫어. 문 닫고 살 거야. 이게 아니고요. 국가끼리 협력하고 교류하는 건 좋은데 지금의 신자유주의식 세계화가 만들어내는 문제들, 예를 들어 극심한 빈부격차나 환경 파괴 같은 건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은 방식의 세계화를 찾아보자는 움직임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와, 그리고 이 필진들 라인업 좀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노엄 촘스키,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현대 사상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거물들이잖아요. 이런 세계적인 석학들이 바로 이 르 디플로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 신문이 지향하는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좋아요. 그럼 이런 엄청난 석학들의 거대 담론을 르 디플로는 실제 기사에서 어떻게 다룰까요?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을 수도 있으니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같이 보시죠. 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바로 니체 철학입니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르몽드 디플로마틱 한국판에 실렸던 철학자 이정우 교수의 글을 보면요. 이 복잡한 니체 철학을 우리 현실로 아주 쉽게 끌고 들어와요. 니체가 어떻게 기존의 낡은 가치들을 다 부수고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했는지를 정말 흥미롭게 풀어줍니다. 니체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있죠. 바로 신은 죽었다. 이 말이 그냥 종교적인 선언이 아니에요. 그동안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라고 우리를 붙잡아 주던 절대적인 기준, 그 도덕 체계가 통째로 무너져 내렸다는 뜻입니다. 이 이미지 속 텅 빈 받침대처럼 이제 뭘 믿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정신적인 공허함만 남게 된 거죠. 그럼 이 텅 빈 자리를 이제 뭘로 채워야 할까요? 니체가 내놓은 답이 바로 위버맨시, 우리가 보통 초인이라고 번역하는 개념입니다. 그 초인이 되는 길은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기 극복.
둘째, 남들이 좋다는 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만의 가치와 의미를 직접 만들어내는 창조적 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기쁨뿐만 아니라 고통까지도 전부 껴안고 이것이 나의 삶이다 라고 외치는 삶의 긍정. 바로 이게 니체가 말한 위버맨슈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깊이 있는 철학까지 다루는 르 디플롱. 이런 세계적인 목소리가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이제 한국판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리 디플로는 프랑스 신문이지만 그 목소리는 프랑스에만 갇혀 있지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무려 37개 나라에서 각자의 언어로 번역돼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국제적 네트워크죠. 그리고 이 신문을 읽는 전 세계 독자가 매달 250만 명이라고 합니다. 250만 명. 이건 그냥 독자 수가 많다는 걸 넘어서 국경을 뛰어넘는 거대한 지적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중에서도 한국판은 구조가 아주 재미있어요. 기사의 70%는 프랑스 본사 기사를 번역해서 세계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해주고요. 나머지 30%는 한국 편집팀이 직접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취재하고 기획해서 채웁니다. 말 그대로 세계의 창과 우리 사회의 거울을 동시에 갖춘 셈이죠. 글로벌과 로컬의 아주 이상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건 없겠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니까요. 지금부터는 이 이야기의 다른 쪽, 르디플로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비판의 목소리는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지냈던 장혜훈님의 칼럼에서 아주 잘 드러나는데요.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르몽드 그룹이 단순히 세상을 비추는 걸 넘어서 이제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려는 설계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뼈아픈 지적이 뭐냐면요. 그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바로 그 거대한 언론 권력이 자기 자신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꼬집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쪽에는 진실을, 모든 진실을, 오직 진실만을 말하라는 르몽드의 창간 정신, 그 숭고한 이상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당신들은 이제 책임지지도 않는 거대 권력이 되어버렸다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 있는 거죠. 이 팽팽한 긴장감, 이게 바로 르디플로를 둘러싼 논쟁의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과는 정말 정반대의 평가도 존재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세계적인 석학, 누엄 촘스키, 기억나시죠? 촘스키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를 세계를 보는 창이라고까지 불렀어요. 다른 주류 언론들이 다루지 않는 세상의 다른 목소리, 다른 현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유일무이한 창문이라는 극찬이죠. 자, 한쪽에선 권력이 되었다고 비판하고 다른 한쪽에선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칭찬하고 이렇게 영향력도 크고 논란도 많은 이 매체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세상을 왜곡 없이 투명하게 보여주는 창문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그들만의 뚜렷한 시각과 이념이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다시 비춰주는 거울에 더 가까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번 직접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